안녕하세요. 부발정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지난 시간에는 제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조선 후기의 정치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정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붕당 정치가 있고요. 그 다음 탕평 정치가 있고요. 그 다음 세도 정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붕당 정치부터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붕당 정치라는 건 우리가 살인파가 이제 훈구파를 몰아내고 집권한 뒤에 이 살인들이 당을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당과 되게 비슷합니다. 이 당을 만들어서 상호 견제와 존중의 원칙 아래 상대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좀 더 올바른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붕당 정치의 특징으로서는 먼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3사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명 공론 정치라는 것을 펼쳤던 데 있었습니다. 공론 정치는 붕당 정치 과정에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 이 여론을 활용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서인에서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해당 내용을 모든 전국에 있는 서원이나 이런 그 사대부들이 알 수 있는 유향소나 서원이나 이런 공간으로 쫙 퍼뜨려서 의견을 다 묻고 이 전국에서 이제 찬반 토론을 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상소를 올리고 어떤 의견을 올리고 이러면서 그 토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정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론은 조선의 거의 모든 사대부들이 참여했고 서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는 이 여론, 청의라고 하는데 이 청의를 중앙의 관료들이 받아서 정리해서 의견으로 내면서 이제 계속 토론하고 여론전을 하는 그런 정치를 공론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 주요 정치인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라디오나 뭐 TV나 이런 그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진행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공론 정치가 진행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붕당은 크게 두 붕당이 있었습니다. 원래 모든 이런 그 정치는 찬성하냐 아니면 반대하냐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 최초의 붕당은 동인과 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이 3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 시기가 되면 이제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요 시기가 되면 다시 동인 서인은 분열되게 됩니다. 먼저 동인의 경우에는 강경파인 북인이 광해군 때 집권하였다가 몰락해서 남인으로 집결하고요. 서인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그 숙종 시기에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노론이 좀 더 강경파고 소론은 남인하고 좀 더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온건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붕당 정치가 주로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송과 환국인데요. 예송 논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송 논쟁은 효종의 뒤를 이은 왕인 현종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효종이 죽고 또 효종 비가 죽는 효종의 왕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효종이 죽었을 때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제 이 예속 논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효종은요 기본적으로 적자이기는 한데 첫째로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둘째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대부의 예법에 따르면은 이게 원래 그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3년상을 치르는 게 맞는데 둘째는 1년만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3년상을 치르는 게 맞나? 아니면 1년상을 치르는 게 맞나? 라고 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더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왕사 동네냐 왕사 부동네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죠. 근데 사실 해석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서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과 사대부는 똑같은 예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왕이나 사대부는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대부가 1년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왕도 1년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요. 남인의 경우에는 왕사부동래라고 해서 왕은 첫째로 취급하는 게 맞다. 왕은 둘째가 아니다. 어떻게 둘째 왕이 있느냐? 그냥 왕은 어떻게 사대부랑 같으냐? 무조건 최고로 해주는 거야.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왕사부동래의 원칙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좀 더 원칙적으로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동인과 서인의 철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동인의 경우에는 이와 기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어떤 신분제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사대부와 왕이 결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은 무조건 높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인은 기본적으로 주기론적 관점에서 왕이나 사대부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이야기했었던 거죠. 자, 이 싸움에서는 서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면 효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예송 때는 달랐습니다. 이때는 효종이 죽은 게 아니라 효종의 왕비가 죽었는데요. 그럼 효종의 왕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최고로 오랫동안 상복을 입는 기준이 1년이었는데 이때 역시도 둘째는 9개월을 입는 게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통성 문제가 들어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현종이라고 하는 왕이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왕을 좀 깔보는 거잖아요. 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좋지 않겠죠. 자, 이러면서 현종 입장에서 다시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를 거두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치합니다. 상복을 몇 년 입을지를 두고 두 정파가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상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효종이라고 하는 왕의 성격 그리고 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성격이 모두 겹쳐져 있는 문제예요. 왕의 정통성, 효종은 둘째로서 왕이 된 것이냐 왕이니까 이제 첫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왕은 일반 백성, 일반 사대부랑 같은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사대부랑은 격이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남인은 일단 무조건 많은 거, 서인은 무조건 짧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예속 논쟁은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복을 가지고 싸우기는 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보복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귀양 보내고 사람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국은 좀 다릅니다. 자, 환국의 경우에는 이 당시 숙종이라고 하는 왕을 두고 일어나는데요. 숙종이 원래 첫 번째 왕비랑 결혼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대에 첫 번째 왕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재혼을 누구랑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서인의 경우에는 인현왕후라고 하는 서인 집안의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걸 밀어붙여서 인현왕후랑 처음에는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숙종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희빈 장씨라고 해가지고 장희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따로 연애를 하고 있었고 이때 인현왕후를 왕후로 올리긴 하지만 나중에 이 희빈 장씨를 후궁으로 올리고 다시 왕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인현왕후를 지지하고 희빈장씨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서인이었고, 남인은 희빈장씨를 지지해서, 그러니까 서인이 희빈장씨를 싫어하니까 오히려 남인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숙종이 희빈 장씨, 장희빈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사환국이라는 걸 일으켜서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인현왕후를 폐위하는데 반대했던 서인들을 대거 숙청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붕당 정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붕당 정치는 어디까지나 서로 토론하고 이제 그렇게 치졸하게 복수하지 않는다. 이런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깨진 거죠. 자, 그 이후에 서인은 어,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는데요. 이때 희빈 장씨랑 숙종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숙종이 이때 숙빈 최씨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하고 이제 사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서인이 이때를 기회를 잡아서 숙빈 최씨를 지지하면서 장희빈을 없애게 됩니다. 장희빈을 폐위시키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다시 남인들이 대규모로 처형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붕당 정치의 원칙이 붕괴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붕당 정치는 어느 정도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서인들이 집권을 했는데 서인들은 예를 들어 이때 숙종은 자신의 그 남자 자식을 그 남기지 못하고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의 사이에서는 희빈 장씨의 사이에서 경종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나중에 서인들은 장희빈을 폐위한 뒤에 자신들이 경종 때가 되면 자신들이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죽이려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왕권을 위협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서 붕당 정치는 어느 정도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정치가 바로 이 탕평 정치고요. 탕평 정치는 두 명의 왕, 영조와 정조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먼저 영조는 완론 탕평이라고 해서 붕당 할당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붕당을 개혁해서 붕당의 기원이 되었던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 뒤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영조의 탕평은 완론 탕평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 3사나 뭐 의정부나 육조나 비변사의 자리나 이런 거를 할당을 줘가지고 몇 퍼센트는 서인, 몇 퍼센트는 남인 이런 식으로 할당을 주는 정책이었고요. 또 민생 안정책으로 이런 그 붕당 간의 균형을 맞춘 뒤에 탕평 정치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책을 실시하여 균역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개혁을 실시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신문고를 설치하고 청계천을 정비하고 노비 종목법이라고 해서 노비의 어떤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노비를 해방시키는 그런 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종목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속대전 등의 그 경국대전의 개정판을 만들고 동북 문헌비고를 편찬하는 등 문헌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경국대전을 개정한다는 건 이당 이후의 정치, 이 탕평 정치가 기존에 있었던 붕당 정치나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법도 어느 정도 개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탕평 정치를 실시한 왕은 정조입니다. 정조는 영조의 뒤를 이어서 탕평을 실시하는데요. 정조의 탕평은 줄론 탕평이라고 해서 영조의 탕평이 탕평간 할당제를 실시하는 거였다면 정조는 그냥 자유토론을 통해서 붕당을 무시하고 올바른 정책이면 그냥 실시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훨씬 더 강력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소론, 남인, 북인 다 등용하고 서월들도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능력만 있으면 모두 붕당에 상관없이 등용하는 그런 탕평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조 역시도 여러 개혁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해 통공을 실시해서 이 당시 시전 상인들만 누리고 있었던 상업적인 특권을 해체하고요. 노비를 추쇄 금지를 통해서
노비들을 추노하는 걸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비들은 주인에게서 도망만 가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노비의 숫자를 줄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장용영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왕권을 강화했고요. 이전에 그 군대는 기본적으로 서인들에게 장악되어 있었거든요. 자, 규정각을 설치하고 또 수원화성을 오타가 났는데 건설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헌 사업에서도 다시 한번 경국대전을 개정한 대전 통편을 만들고 동문휘고 무예도부 통치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탕평 정치가 일어난 것은 좋았지만 이 탕평 정책이라는 건 붕당을 깨고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탕평 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그 어떤 국민의힘 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당들이 막 정쟁을 하면 아 정말 꼴 보기 싫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탕평 정치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일당 독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명 탕평당이 만들어져서 서인이고 남인이고 이런 기존에 있었던 당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이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능한 왕이 있으면 괜찮은데 유능한 왕이 없으면 그냥 독재 정치로 흘러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세도 정치입니다. 정조가 죽은 뒤에 어린 왕 3명이 연이어서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소수의 세도 가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가문들이 왕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왕을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도 정치 기간에는 매관매직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벼슬을 사고 파는 것이 성행했고 또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각해져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은 비정기 과거시험, 별시라는 걸 활용해서 과거제를 농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거제를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걸로 해서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데 과거시험을 비밀리에 한 달 전에 갑자기 딱 공지를 딱 하고 한 달 안에 오세요 라고 하고 홍보도 안 하고 서울에서만 홍보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서울에 살고 있는 선비들, 특히 이 세도 가문들만 응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만 응시를 해서 걔네들만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제를 농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지역의 어떤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하고요. 이 세도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